안녕하세요. 저는 강덕수라고 합니다. 조선 후기 강원도 배굴령 산자락에서 역졸로 일하던 사람이죠. 역졸이라고 해봤자 역참에서 말이나 돌보고 공문이나 전하는 하급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못한 게 아니라 상관의 실수를 제가 뒤집어 쓴 겁니다. 그날도 참 맑았던 날이었습니다. 상관이 급한 공문을 놓쳤고 그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했죠. 말수 적고 따지지 않는 제가 딱 좋았던 겁니다. 그렇게 저는 외딴 산길 역참으로 밀려났어요. 배굴령 산자락은 사람보다 짐승이 더 많은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보면 고개를 돌렸어요. 재수 없는 놈이라는 소리가 등 뒤로 들렸죠. 억울했냐고요? 글쎄요. 억울함보다는 오히려 절박했습니다. 이곳에서라도 제 쓸모를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역참 주변을 돌아보니 짐승 흔적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발자국 크기로 보아 노루나 멧돼지 정도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산에서 자란 덕분에 이런 흔적 있는 건 자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진 방향, 풀이 눌린 모양, 땅에 남은 발톱 자국까지 제게는 다 글자처럼 읽혔죠. 첫날 밤 역참 처마 밑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어요. 달빛 아래 보이는 산 능선이 마치 거대한 짐승의 등뼈 같았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저 공문이나 전하고 말이나 돌보는 게 다일까?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짐승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사람 비명 같기도 했습니다. 마을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죠. 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이곳 사람들은 저를 멀리했지만 저는 역졸이었습니다. 백성을 지키는 게 제 일이었죠. 그래서 어둠 속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폭설이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눈발이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렸죠. 역참에서 나온 저는 마을로 향하는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까 들렸던 그 소리, 도무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발자국이 금방 눈에 묻혔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역졸로 일하며 수많은 시체를 봐왔습니다. 굶어 죽은 아이, 병들어 쓰러진 노인, 산에서 얼어 죽은 나그네까지. 죽음 앞에서 외면하는 건 제 성미에 맞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소나무 아래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게 보였죠. 가까이 다가가니 늑대였습니다. 덫에 걸린 채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앞다리가 철제 덫에 깊이 물려 있었습니다. 눈 위로 핏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었죠. 얼마나 버둥거렸을까요? 늑대의 눈빛이 저를 향했습니다. 공포가 가득했어요. 숨소리도 가팠습니다. 이미 탈진한 상태였죠. 털은 피와 눈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몸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짐승을 살리다 물리면 끝이다. 늑대는 사나운 짐승입니다. 목숨을 구해준다 해도 은혜를 갚지 않죠. 오히려 저를 공격할 수도 있었어요. 제가 다치면 이 외딴 산속에서 누가 저를 살려주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늑대의 눈빛이 자꾸 제 눈에 밟혔어요. 살려달라는 눈빛 같았습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느낀 것뿐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눈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늑대가 으르렁거렸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제가 늑대 입장이라도 경계했을 겁니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금방 끝날 거야. 늑대가 알아듣지는 못했겠지만 목소리 톤은 느꼈을 겁니다.
저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작은 칼을 꺼냈어요. 덫을 여는데 쓰려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죠. 덫에 손을 댔습니다. 늑대가 크게 몸을 떨었어요.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한 번의 실수면 제 손목이 늑대 입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거든요. 철제 덫은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칼날로 지렛대처럼 힘을 주니까 조금씩 벌어졌어요. 늑대가 낮게 신음했습니다. 아팠겠죠. 하지만 물지는 않았습니다. 마침내 덫이 열렸습니다. 늑대의 앞다리가 자유로워졌어요. 피가 다시 흘렀습니다. 상처가 깊었죠. 늑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봤어요. 그 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늑대가 저를 공격할까요? 아니면 도망갈까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늑대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눈 속으로 사라지기 전 한 번 더 저를 돌아봤죠.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손에 묻은 피가 눈과 섞여 흘러내렸어요. 이게 옳은 일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일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늑대가 사라진 뒤 저는 역참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 묻은 피를 씻으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제가 한 일이 과연 옳았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맴돌았죠. 그런데 그날 밤 저는 몰랐습니다. 누군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요. 최만석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배굴령 일대에서 이름난 포수였죠. 40줄에 접어든 그는 산짐승 사냥으로 꽤 돈을 벌었어요. 노루 가죽, 멧돼지 고기, 곰 쓸개까지. 이 산에서 나는 모든 것이 그의 돈줄이었습니다. 만석은 욕심이 많았습니다. 다른 포수들이 이 산에 발을 들이는 걸 극도로 싫어했어요. 자기 영역을 침범당하는 것처럼 여겼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소문을 퍼뜨리곤 했습니다. 경쟁자를 몰아내기 위해서였어요. 그가 제 뒤를 밟은 건 우연이었습니다. 그날 밤 만석도 덫을 확인하러 산에 올라왔거든요. 멀리서 제가 늑대를 풀어주는 모습을 똑똑히 봤죠. 저는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마을 주막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역참의 역졸이 산짐승과 내통한다는 겁니다. 처음엔 농담처럼 들렸죠. 하지만 점점 소문이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놈이 덫에 걸린 늑대를 일부러 풀어줬다더라. 산짐승들이 사람을 안 무서워하는 게 다 그놈 때문이래. 저는 장을 보러 마을에 내려갔다가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의심과 경계가 가득했죠. 누군가 제 등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저놈 때문에 우리 가축들이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미 소문은 퍼질 대로 퍼졌으니까요. 다음 날 만석이 역참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엔 교활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그는 대뜸 말했습니다. 덕수, 자네 큰일 날 뻔했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슨 속셈인지 뻔히 보였거든요. 만석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네를 못마땅해 하더군. 산짐승이 살아있으면 우리 생계가 위협받는다고 말이야.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허허, 모르는 척하지 말게. 자네가 늑대를 살려준 거 다 봤어. 내가 직접 목격했다고. 만석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자네도 알겠지만 이 산의 짐승들은 내 밥줄이야. 그런데 자네가 그걸 방해하면 곤란하지 않겠나?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왜 소문을 퍼뜨렸는지를요. 산짐승이 살아있으면 자기 돈줄이 끊긴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저를 마을에서 몰아내려는 거였죠. 저는 그저 죽어가는 짐승을 살려준 것뿐입니다. 살려줬다고? 그게 자네 할 일인가? 자네는 역졸이야. 산짐승이나 돌보는 게 아니라 공문이나 전하는 게 일이지. 만석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한마디 더 던졌어요. 조심하게. 마을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을 걸세. 그가 떠난 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가 선의로 한 일이 이렇게 꼬일 줄은 몰랐어요. 사람보다 무서운 건 사람이라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만석의 음모가 어디까지 뻗어갈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소문은 생각보다 빨리 퍼졌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 주막에서, 장터에서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어느새 마을에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었죠. 역졸놈이 늑대를 살려준다더라. 산짐승이랑 한패라던데. 저런 놈이 역참을 맡고 있으니 역로가 제대로 될 리가 있나? 길을 지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이들마저 저를 보고 손가락질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해명할 생각도 들지 않았죠. 어차피 믿지 않을 테니까요. 며칠 뒤 역참 상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덕수, 자네 마을에서 소문이 안 좋네. 말도 안 되는 소문입니다. 그래도 민심이 흉흉하면 나도 어쩔 수 없어. 당분간 역참 일은 쉬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쉬라는 건 사실상 쫓겨나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상관은 미안한 듯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가진 게 별로 없었어요. 낡은 옷가지 몇 벌, 작은 칼 하나, 그게 전부였죠. 역참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폭설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산속 빈 막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무꾼들이 가끔 쉬어가는 곳이었죠.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벽엔 틈이 가득했습니다. 바람이 그 틈으로 파고들었어요. 추웠습니다. 혼자 앉아 있으니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관의 실수를 뒤집어 쓰고 이곳까지 왔는데 결국 이 꼴이 됐네요. 선의로 짐승을 살려줬더니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런데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마을 사람 하나가 산막까지 올라왔어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덕수, 자네 큰일 났네. 만석이가 관가에 고변을 올렸어. 고변이요? 그래. 자네가 산짐승을 풀어 역로를 어지럽힌다고 말이야. 관가에서 포졸들이 곧 올라온대. 저는 멍해졌습니다. 고변이라니. 만석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생각이었던 겁니다. 저를 완전히 짓밟으려는 거였죠. 언제 온답니까? 내일 아침이래. 자네 도망가는 게 나을 거야. 그 사람은 급히 내려갔습니다. 저를 걱정해서 알려준 거였죠. 하지만 도망가라는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망가면 정말로 죄인이 되는 겁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어요. 저는 막 안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손발이 얼어붙었죠. 그런데 추위보다 더 차가운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짐승만도 못했는지 모릅니다. 적어도 짐승은 죄가 없으니까요.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끝나는 건가? 이렇게 누명을 쓰고 체포되는 건가? 억울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후회하지 않는다고요. 늑대를 살린 건 제 선택이었습니다.
그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만 세상이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어요. 포졸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막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 쌓인 산자락이 하얗게 빛났죠. 체포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산을 바라봤습니다. 이 산이 저를 받아줄까요? 아니면 저를 버릴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든 저는 끝까지 책임질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산막 구석에 몸을 기댔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바람 소리가 귀를 때렸죠.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포졸들이 올라와 저를 끌고 갈 겁니다. 죄인으로 말이죠.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죠. 문득 옛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였어요. 아버지도 저처럼 역졸이었습니다. 낮은 자리였지만 성실하게 일했죠. 사람들은 아버지를 존중했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산에서 다친 노루 한 마리를 데려왔어요. 다리가 부러진 상태였죠. 어머니는 걱정했습니다. 이런 짐승을 왜 데려오십니까? 나중에 탈이 날 텐데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노루의 다리를 정성껏 싸매고 먹이를 주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죠. 노루가 회복되자 아버지는 산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아버지, 짐승을 살려주면 뭐가 좋아요?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덕수야, 짐승은 배신하지 않는다. 배신은 늘 사람이 하지. 당시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말했어요. 사람답게 산다는 건 출세하는 게 아니야. 목숨 앞에서 외면하지 않는 거란다. 그 말이 지금에서야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출세를 원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저 사람답게 살고 싶었던 겁니다. 아버지처럼요. 아버지는 몇 해 전 돌아가셨습니다. 과로로 쓰러져 그대로 눈을 감으셨죠. 임종 직전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덕수야, 내 양심을 저버리지 마라. 저는 그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상관의 실수를 뒤집어 쓰고 이곳으로 왔을 때도, 늑대를 살려줬을 때도 그 말이 제 안에 있었어요. 양심을 저버리지 말라고요. 산막 밖에서 바람이 울었습니다. 눈발이 더 거세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죠. 온화하게 웃던 그 모습이요. 아버지, 저는 지금도 그 말을 따르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이 저를 이해하지 못해도 저는 제 양심을 지키고 있어요. 그게 사람답게 사는 거라고 믿으니까요. 새벽이 다가왔습니다. 어둠이 조금씩 걷히고 있었어요. 멀리서 희미하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포졸들이 오고 있는 거겠죠. 저는 일어났습니다. 몸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아버지의 말이 저를 지탱해줬거든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산막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저는 막 밖에 서서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도망갈 생각은 없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산 어딘가에서 기이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늑대 울음이었습니다. 한 마리가 아니었죠. 여러 마리가 함께 우는 소리였습니다. 산 전체가 울리는 것 같았어요. 포졸들의 말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발을 동동 구르더니 소리를 질렀어요. 포졸들이 말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눈보라가 거세졌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그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검은 그림자들이었습니다. 늑대였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아니 수십 마리가 눈보라 속에서 나타났어요. 포졸들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맨 앞에 선 늑대의 앞다리에 상처 자국이 보였죠. 그날 제가 살려준 바로 그 늑대였습니다. 포졸들이 당황했습니다. 말들은 완전히 공포에 질려 날뛰었어요. 한 포졸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늑대떼가 왜 이렇게 많아? 늑대들은 포졸들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공격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하게 했죠. 으르렁거리는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포졸들은 말을 제어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 틈에 한 포졸의 말이 옆으로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눈 쌓인 바위 뒤로 넘어졌죠. 포졸이 일어나 주변을 살피다가 뭔가 발견했습니다. 눈 속에 반쯤 묻혀있던 철제덫이었어요. 아주 많았습니다. 수십 개는 좋게 됐죠. 이게 뭐냐? 여기 덫이 이렇게 많아. 다른 포졸들도 다가왔습니다. 덫뿐만이 아니었어요. 근처 바위 틈에는 노루와 멧돼지 가죽이 쌓여 있었습니다. 불법으로 사냥한 흔적이었죠. 포졸 하나가 말했습니다. 이건 만석이 숨겨둔 것 같은데요. 이 근처가 만석이 영역이지 않습니까?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포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만석이 불법 사냥을 해왔다는 걸요. 늑대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치 증인처럼 지켜보고 있었죠. 포졸 대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망설임이 스쳤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강덕수, 자네가 늑대를 살려준 게 사실인가? 사실입니다. 왜 그랬나?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포졸 대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만석부터 조사해야겠군. 이 증거물들을 먼저 확인하겠네. 늑대들은 서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기 전 맨 앞에 늑대가 저를 한번 쳐다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려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늑대들이 사라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살린 생명이 저를 살려준 겁니다. 포졸들은 산에서 발견한 증거물들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덫과 가죽, 그리고 불법 사냥의 흔적들이었죠. 저는 일단 산막에 머물게 됐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였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관가에서는 철저히 조사했다고 들었어요. 만석의 집도 뒤졌고 그가 거래했던 상인들도 불렀다고 했습니다. 증거는 점점 쌓여갔죠. 만석은 오랫동안 불법 사냥을 해왔습니다. 관가에 허가받지 않은 덫을 수십 개나 놓았고 금렵구역에서도 짐승을 잡았어요. 그렇게 번 돈이 상당했죠. 하지만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경쟁자가 나타나는 걸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를 모함한 거였어요. 산짐승과 내통한다는 터무니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관가에 거짓 고변까지 올렸죠. 저를 죄인으로 만들어 이 산에서 몰아내려 했던 겁니다. 나흘째 되던 날 포졸 대장이 다시 산막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어요. 그는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덕수, 자네에게 사과하네. 우리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섣불리 판단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포졸 대장은 계속 말했어요. 만석의 죄가 모두 밝혀졌네. 불법 사냥, 거짓 고변 관가 기만까지. 그는 유배형에 처해졌고 재산도 몰수됐어. 만석이 벌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죠.
하지만 제 마음이 시원하지만은 않았어요. 이미 받은 상처가 아물지 않았거든요. 자네는 무죄야. 관가에서도 자네의 행동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판단했네. 오히려 생명을 구한 일이라고 평가했어. 그렇군요. 그리고 역참으로 복귀해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졌네. 예전처럼 일할 수 있어. 포졸 대장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뭐라고? 왜 그러나? 저는 더 이상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포졸 대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이었죠.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역졸로 살면서 저는 늘 누군가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상관의 실수도 제 것으로 만들었고 억울해도 참았어요. 그게 제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복귀할 수 있지 않나? 복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또다시 누군가의 명령을 따라야 하고 제 양심보다 규칙을 앞세워야 하죠. 그런 삶은 이제 지쳤습니다. 포졸 대장은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산을 바라봤어요. 눈 덮인 배굴령이 고요했습니다. 저는 이곳에 남겠습니다. 산에서 살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어요. 무슨 일을 하려고?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 양심에 따라 살고 싶습니다. 그게 모든 말이죠. 포졸 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래, 자네 뜻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다만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관가로 오게. 자네는 이제 누명을 벗었으니까. 그는 산을 내려갔습니다. 저는 산막에 홀로 남았어요. 마을 사람들도 이제 저를 다르게 볼 겁니다. 하지만 저는 마을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어요. 며칠 뒤 마을에서 소식이 들렸습니다. 만석이 유배지로 떠났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그제야 제게 미안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사과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결국 정의가 통한다고들 하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아요.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겁니다. 어떤 삶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제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삶이 될 거라는 거요. 봄이 왔습니다. 배굴령의 눈이 녹고 풀이 돋아났어요. 저는 산 아래 작은 터를 골라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나무를 엮어 지붕을 덮고 돌을 쌓아 화덕을 만들었죠. 거창한 건 아니었어요.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이면 충분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여전히 경계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길 잃은 나그네, 짐을 나르는 상인, 약초를 캐러 온 노인까지. 저는 그들에게 따뜻한 차를 내주고 잠자리를 제공했습니다. 돈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뿐이었죠. 사람들은 고마워했어요. 어떤 이는 쌀을 놓고 갔고 어떤 이는 나무를 가져다 줬습니다. 저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쉼터에 젊은 상인 하나가 찾아왔어요. 길을 잃고 헤맸다며 지쳐 있었죠. 저는 그에게 자리를 내주고 불을 피워줬습니다. 이 산에 정말 늑대가 사람을 지킨다는 게 사실입니까? 상인이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글쎄요. 제가 보기엔 늑대는 그저 늑대일 뿐입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그러던데요. 배굴령엔 사람을 지키는 늑대가 산다고요. 저는 고개를 들어 산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 아래 능선이 검게 보였어요. 그때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길게 이어지는 소리였죠. 상인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담했어요.
그 소리를 이제는 알아들을 수 있었거든요. 위협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걸요. 우리는 서로를 지킨다는 약속 말입니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저 소리는 우리를 해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인사죠. 저들도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상인은 신기한 듯 산을 바라봤습니다. 늑대 울음은 이어졌어요. 마치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쉼터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저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없었죠. 오히려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물었습니다. 덕수, 자네는 왜 이런 일을 하나?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이게 제가 원하던 삶이니까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밤이 되면 저는 여전히 늑대 울음을 듣습니다. 그 소리는 이제 제게 위로가 돼요. 세상이 저를 외면했을 때 늑대는 저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배굴령엔 사람을 지키는 늑대가 산다고요. 저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덧붙이고 싶어요. 배굴령엔 늑대를 지키는 사람도 산다고요. 저는 더 이상 역졸이 아닙니다. 명령을 따르지도 않고 누군가의 실수를 대신 짊어지지도 않아요. 저는 그저 제 양심에 따라 살 뿐입니다. 그게 사람답게 사는 거니까요. 여기까지 은빛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여운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진심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